자, 지금부터는 논란이 많은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법이란 건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다룬 법안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하나씩 상정이 돼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오늘은 아마 법 왜곡죄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 얘기에 대한 시각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노희범 변호사님부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예. 우선 재판 소원하고 대법관 증언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제 수기가 됐었고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에 이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뭐 판결의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초가 돼서 예. 이제 대법관 증언뿐만 아니라 재판소원까지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다만 이제 법 왜곡죄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인데 사실은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뭐 구성 요건의 명확성이 없다든가 뭐 위헌 소지 논란이 있다든가 아니면 판검사들의 어떤 위축 업무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의 구성 요건을 어제 이제 수정된 요건이 있는데 예. 그걸 좀 정확히 짚어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판검사들이 이 법 왜곡죄로 인해서 업무에 위축을 가져오거나 그걸로 인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 왜곡죄 문제는 조금 뒤에 총평 들어본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요. 김정철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의 관점에서 돼야 되는데, 이 3법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 지금 노희범 변호사님은 글쎄요. 원래부터 필요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부터 현행헌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바예요. 당시에도 우리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헌법의 구속,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을 합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입법행정 사법에 대한 재판소원을 허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헌재 설립 초기에 이제 시기상조다, 또 헌재의 어떤 업무의 어떤 부담 가중, 그다음에 경험이 아직 일천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대상에서 제외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헌법소원 제도의 어떤 이게 왜곡된 부분을 원상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좀 충실히 하고 합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도 헌법적 통제나 심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사법개혁이 3법이다 보니까 예. 하나씩 들어가는 아, 얘기하는 예, 게 예. 좀 더 뭐 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왜곡죄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헌법소원제를 예. 얘기하셔서 재판소원제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 말씀하신 거에 대한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도 하여튼 좀 뭐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재판소원 제도와 예.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뭐 특정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최근에 어떤 정치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대법원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국 국민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권리구제라는 차원에서 좀 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판 소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하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게 사실 이제 독일에서는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에서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안에는 사법 행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사실은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위헌성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의 위헌성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를 상정해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을 최상위 법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최상위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면 결국 위헌성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점점 사법 신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법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또 한번 사심과 같이 이렇게 재판 소원이 인정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다시 불복을 해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또 제기할 수 있게 되면 사실 무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서 이런 부분을 위헌성을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 또 위헌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송 비용, 그다음에 그 절차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되고 사법부에 예.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위헌성 지금 이제 위헌성 여부와 필요성 어떤 뭐랄까요 실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헌법에는 유연적이다라고 보셨고 헌법에는 맞다고 보신 거죠 노희건 변호사님은? 당연히 그렇죠. 뭐 지금 우리 사법부가 뭐 이원적 구조다라고 하는데 이원적 구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법원의 장에 있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입법행정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것이 독일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헌법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에서 배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모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가장 위헌성을 이제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법원의 장에서 법원의 장에서는 최고법원인 것이지 입법행정사법 헌법재판소가 나눠져 있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최고의 어떤 국가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은 헌법소원, 그러니까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은 제한한다가 돼야 된다가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있고, 지금 재판소제는 그 문구 자체를 삭제하느냐의 개정안입니다. 네. 예. 뭐 이제 재판소 먼저 간단히 반박하고 제가 이제 법외국제가 또 중요하니까 좀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소원이 인정이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그 위헌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좀 이어서 제가 법외국제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은 독일에 있는 제도를 지금 계속 끌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옷이 맞지 않는데 자꾸 옷을 끌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일반 민사 형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세, 그다음에 노동 이런 것들을 해서 5군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소원을 통해서 통일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이제 나치 시대 때의 그때의 전범 재판들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판사들이 굉장히 부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법 왜곡죄로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종의 약간 역사적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문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지금 들여오겠다는 것이고 또 그걸 들여오는데 독일하고 다르게 좀 더 굉장히 세부적이고 모든 사람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판사, 검사에다가 수사관까지 적용되도록 전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예. 그럼 검사는 사실 여기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법안과도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잠시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일의 사례와 우리는 다르다. 법 왜곡죄로 넘어가서 이렇게 김정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법 왜곡죄에서 가장 얘기가 됐던 거는 물론 독일 사례를 들어서 있다고는 하지만 조항들이 지금 추상적이다. 어제 상정된 법안은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다. 이런 애매한 건 남발될 우려도 생길 수가 있고 위축될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우리가 어떤 법안을 갖고 비판을 하거나 예. 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때는 더군다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법안의 내용의 의미와 구성 범위를 정확히 알고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면 일반인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도 이 법 왜곡죄가 일반 법률가들한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수정된 안까지 정확히 봤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어제 수정된 안이 이제 모든 사건이었는데 형사 사건으로만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형사 사건에만 제한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제한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법의 적용을 뭐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라 예. 이제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 요건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적용해야 것임에도 되는데도 안 한 경우. 안 한 이렇게 경우로 되죠.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놨다는 점. 예. 그리고 적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로 아주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판검사들이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소신껏 법령을 적용했을 때도 당사자들이 그걸 불만을 갖고 뭐 고소고발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 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위축감이 들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실제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 법문의 규정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업무의 위축이라든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예.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수정안에 나온 내용도 법령의 적용 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뭐 써놨는데요. 법령은 결국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다를 수 있고 대법원에서 법령의 해석을 전원합의체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판례와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전부 고소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판사가 의도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령을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대법원에 가서 그 부분이 서로 다퉈져서 전원합의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법이 이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 왜곡죄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은 지금 수십 년간 거의 처벌이 안 됐습니다. 거의 몇 건이 안 돼요. 1년에 뭐 3, 4건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천 건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천 건. 그럼 법 왜곡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수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
여기에 지금 미제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법 왜곡죄 관련된 부분까지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또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수사 지연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왜곡죄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지금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애매한 조항 때문에 저 이제 법 외국적 형법 개정 아닌데 여기에는 모두 세 항으로 돼 있는데 1항이 나온 게 어제 본회의 직전에 바뀌었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적용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때는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게 의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판사가 이건 판례를 좀 바꾸고 싶은데 시대가 변했으니 그런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 요런 것 같아요. 예. 저는 판사가 소신껏 법령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을 갖고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한 그것은 의도도 아니고 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는 정말 기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물론 독일에서 이제 뭐 지금까지 처벌되는 예는 없지만 어떤 법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데에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게 논의되는지는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상황이나 사정도 다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현실화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걸 잘못 들여오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랄지 또는 사법부랄지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런 그렇습니다. 조항들이 예. 그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 제정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 법이 얼마나 많은 그럼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되는 사람이 많아야만 이 법에 예. 효능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이게 환경이 이제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법 불신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앞에 지금에도 가보시면요. 판사 누구누구 판사를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하시는 예. 분들이 많고 어떤 판단을 받아도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패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법 왜곡죄로 아마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경우까지 지금 포함하게 되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 없이 뭐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면 증거가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 결국 법원에 가서 증거 없어서 결국은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사례라든지 증명력이 부족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사례들은 다 그럼 법 왜곡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무죄 난 사건들은 그러면 다 법 법 왜곡죄냐라는 왜곡죄니까 거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예.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사법 신뢰와 수사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항에는 타인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라는 게 이제 제한이 물론 수식어가 들어가긴 합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아서 이 부분만 짧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수기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주장도 있는데 먼저 김 변호사님부터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 한 30초 정도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법제도와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수기를 거쳐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예. 보인다 이겁니다. 노희범 변호사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언은 오랜 기간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예, 한 겁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오히려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헌법과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이거는 뭐 무슨 정치적인 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알겠습니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서 본 방송에서 저희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그리고 김정철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이어갈 텐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댓글쇼 방에서는 이 방 자체가 바뀌는데 지금은 약 10분 15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도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수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었고 다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노희범 변호사님 수기 문제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예, 우선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언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던 거고 필요하다는 것이 뭐 학계나 실무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 최근에 어떤 뭐 새롭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 예. 물론 이제 법 왜곡죄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빨리 진행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언 문제를 뭐 현 정부나 뭐 특정 정권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리고 모든 법이 제정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만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헌법의 합치적이냐, 헌법 정신에 맞느냐라는 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익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특정 국가기관의 이익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 실증이나 경험칙이 없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사실로 뭐 국민의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온다. 뭐 소송 지옥에 빠진다. 뭐 사심제다. 뭐 확정된 법원의 판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이런 뭐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전혀 실증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관 증언도 좀 말씀드리면 그건 좀 나중에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쭉 재판소원 이어서 가면은 제도만을 다, 보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권리구제에 좀 더 필요하다.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위헌성 여부랄지 이런 것들은 여러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두고 하면 크게는 예를 법 왜곡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신뢰의 범위 내에서 수사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강제 때문에 사실은 판사나 검사가 위축돼서 특히 여론이나 권력에 위축되는 효과가 낫지 않겠냐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법 왜곡죄가 만약에 정말로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전하고 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기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요. 지금 강선우 의원 사건이나 김병기 의원 사건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을 보면 경찰에서 정말 과거의 대검찰이나 뭐 이런 데 수사했던 내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수사의 속도라든지 수사의 강도라든지 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수사나 재판이 흔들리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김용 부원장 관련되어서도 당 대표가 뭐 이것은 무죄 취지로 파기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압박을 넣고 있고 그다음에 항소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뭐 계속 항소 취하하게 되고 뭐 지금 이런 말씀을 것들을 그러면 보면 예 말씀 잘라서 네. 죄송한데 제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네. 말씀드리면 정치 권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가 오히려 검찰이나 법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반대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조항을 기대고 정치 권력이 수사나 그런 또는 판단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 이거 나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네. 대한 지적에 짧게 좀 답변을 해 저는 주신다면. 이제 어쨌든 법 왜곡죄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은 예. 이 법 왜곡죄가 아마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면 그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겠죠.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결국은 수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예. 없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위축 효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지금도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데 예. 법 왜곡죄는 쉽게 걸 수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충분히 그럴 예. 가능성은 뭐 한 가지 더 고소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늘어난 거는 예.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법 왜곡죄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고소하고 그런 경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네. 이 조항이 그리고 지금 너무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서 그리고 문제가 사실은 이 법 왜곡죄가 없어도 당사자들 간에 수사나 재판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고소를 했습니다. 판검사들 대부분 각하가 되죠.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법 왜곡죄를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뭐 수사나 뭐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들이 처벌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 왜 이 법 왜곡죄까지 우리가 뭐 제정하게 됐느냐 이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고 검찰이나 법원도 좀 반성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법은 사실상 뭐 추상 같은 법을 적용하고 수사를 하는 검사나 판사들에게 어떤 경고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제 수정된 안건을 보면 예. 실제 지금까지 염려되었던 법의 위축, 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법 왜곡죄로 인해서 업무 집행에 있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점을 봤는데 법문 내용을 정밀하게 보면은 위축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다만 일반인들이나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과감하게 이 오히려 판검사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무용의 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뭐 좀 빨리 예.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부분 증거 없이 어제 수정된 항은 그렇습니다. 사망이었죠. 헌법 개정안에 123조인가요? 예, 사망이었는데 뭐냐면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 원래는 그 뒤에 논리나 경험칙에 반해 이때는 법 왜곡죄로 판단을 했는데 논리나 경험칙에 반해 현저히 반해 이 부분을 빼고 판사의 재량권을 이제 검사나 판사의 재량권을 넣는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생각할 때 1항이고요. 생각할 때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1항에서 그런데 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라는 부분이 사람에 따라 합리가 다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사의 제가- 면책 범위인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반박을 예. 하면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다.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를 뭐 공직선거법은 이미 인정이 됐었고요. 예.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서 1심을 유죄를 인정한 판사는 법 왜곡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하겠죠. 판사가 이미 1심 판결을 내리기도 전부터 아마 법 왜곡죄의 얘기를 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나는 당신들을 반드시 법 왜곡죄로 고발할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럼 법 왜곡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선 변호사님 네. 어제 본회의에서 수정한 안건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전에 있는 제 3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변호사님 지적하듯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제 본회의에 수정된 안은 뭐냐면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렇게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면 예.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재명 특정 대통령에 사건을 명확하게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정되기 전과 지금 수정된 안을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죠. 적법한, 유법 수집 증거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예요.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 범위라는 것, 그 1호에서 예. 그 단서 조항을 둔 거는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이 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법을 인정하거나 요건이 충족됨에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법 적용을 해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다시피 정상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 요건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니면 사실 인정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단서 조항에 넣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서 조항에 합리적인 재량의 영역에서 법의 해석을 처벌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그냥 그 문헌만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앞에 본문과 예. 예외 조항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정상적으로 법 해석 과정에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표현했다고 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 강조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을 보시면 무죄가 났죠. 위법 수입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된 그 안에 따르더라도 송영길 사건에서 수사했던 수사관, 검사는요. 그럼 다 법 왜곡죄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결국은 지금 위법 수집 증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이걸 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재 경찰 그다음에 검찰에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뭐 각종의 압수수색 관련된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위법사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요. 아마 지금 앞에 계신 변호사님도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모르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각종의 압수수색 관련된 조항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법하게 수사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건 증거 능력을 날려서 무죄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순간 결국은 수없이 많은 수사관들이 거기에 다 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짧은 반론만 좀 듣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런 그 사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냐 아니냐가 나중에 네. 예? 나중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라고 이제 된 것이지 이 법 왜곡죄에서 말하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라는 거는 이미 그 수사나 재판을 할 때 이것이 위법한 증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위법한 증거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걸 증거로 인정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면 물론 저도 이게 네. 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까지 규정하면은 뭐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들 의견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제가 다른 요것만 건 아니 그러면 또 반론을 드려야 되기 딱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1대1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래서 항목마다 네. 이쪽에서 끝냈다가 저쪽에서 마침표를 찍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는. 근데 어제 법원장에서는 단번에 이렇게 올리는 건 물론 1년에 4명씩 올리는 거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법관 뭐 증언의 문제가 예를 들어 국민들이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상고 허가제에 대한 쟁점도 논의가 됐었고 또 상고 법원을 또 만들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26명으로 늘리게 되면요. 26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 26명이 전원합의로 뭐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요. 지금 26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고심이 더 충실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26명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대법관을 누군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함으로써 거기에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 이제 비판하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정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드러낸 사람이 그 정치적 성향이 맞는 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대법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저 판사는 요쪽 성향이구나라고 생각했던 판사분들이 결국은 다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실제로 대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어서 과연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대법관 증언이 정치적인 이유다라는 것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결코 그래서도 안 되겠죠. 저는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의 수건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은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제 본회의에 올라간 법 제안을 사유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대법원에 상고되는 본안 사건이 5만 6천 건이에요. 그래서 대법관 1인당 연간 5천 건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법관이 거의 뭐 대법원의 상고 사건이 5천에서 만 건도 안 됐을 때인데 지금 5만 6천 건이 온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나 사건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대법원 상고 사건의 대부분을 이유도 모르게 다 기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의 어떤 심리의 어떤 충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대법관 증언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첫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면은 상고심이 뭐 충실화되느냐? 근데 저는 충실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대법관이 늘어나면 사건을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뭐 원벤치가 안 되기 때문에 26명이 어떻게 원벤치로 회의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꼭 원벤치를 원벤치는 한 자리에 다 모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죠. 뭐 2개의 벤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 내에서도 전문성 있게 민사대법원과 형사대법원 아니면 뭐 특별대법원으로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해서 벤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운용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관 증언은 필요한 거고 그건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서 만약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규모는 훨씬 크고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법관이 9명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12명입니다. 독일은 많아요. 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대법원이 5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도 다 달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법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고 허가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상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든 상고 사건들을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대법관이 들여다봐야 되느냐. 정말 의미 없는 상고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으면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승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승복을 잘 못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상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줄여줘야 돼요. 사법제도가 법치주의가 점점 발전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상고 사건 자체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사법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만약에 26명으로 늘려버리면요.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대법관 예. 한 명에 판사가 8명에서 9명씩 붙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판사가 100명 정도가 또 대법관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항소심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들이나 거기에 현직에 있는 판사들을 다 또 대법원에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급심의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하고 그 국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짧게 이제 사법개혁이 이번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앞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노희범 변호사님은 물론 뭐 완벽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뭐랄까요? 논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예. 이제 법 적용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소고발 같은 게 있더라도 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좀 엄격하게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즉 수사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성 보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검사나 판사들 또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소신껏 헌법과 법률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체의 어떤 위축감을 줘서는 안 되도록 법 운용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한번 내부적인 어떤 뭐 기준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수사나 재판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가서 뭐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예. 입장에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지철 변호사님은 어쨌든 법 왜곡죄의 구속 요건을 만들고 나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과실로 죽인 것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위법한 증거라는 걸 알고 한 사람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도라고 하는 고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법 왜곡죄의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사건 같은 거에서 위법 수입 증거로 그런 무죄가 나게 되면 법 왜곡죄로 고발을 하겠죠? 그 고발을 하면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사관은 불러서 이 사람이 왜 처음부터 위법 수입 증거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 고의는 없었는데 과실로 죽은 것일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관들도 위축되고 판사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사법 불신을 굉장히 증폭시켜서 국민들이 결국 법원의 판단도 믿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과 김정철 변호사님이 사법개혁 3법 법 왜곡죄부터 대법관 증언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고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